동료 등등. 먹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던데 크게는 핏줄로 이어진 연인이고 작게는 저에 대해서 알고 안면 트고 지내게 되었으니 얼마나 나름대로 큰 인연이겠습니까? 제게는 참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제가 형이라고 따르는 제게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비록 핏줄로 다져진 한부모 밑에서 낳은 친형제는 아니지만 저희들은 서로에게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남다른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형과 제가 처음 만난 지 딱 10년째 되는 날이군요.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고 우연의 일치겠지만 의미가 있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형과 저의 아주 특별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되짚어보면 저희 엄마는 경기도의 국도변에서 국밥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차로 30분 멀지 않는 곳에 산업단지가 있어서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 있는 식당이라서 장거리를 다니는 트럭 기사들이 주 고객들이었지만 근처의 재개발 지역에 일을 하러 온 외지 일꾼들도 밥을 먹으러 오곤 했습니다. 식당 바로 옆에 넓은 공터가 있어서 대형 트럭들이 주차하기에 안성맞춤이었거든요. 원래 식당은 할머니께서 처음 운영하셨고 엄마는 시집을 와서 식당 일을 돕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엄마가 맡아서 운영하게 되셨죠. 엄마는 제게 국밥집을 물려받으라고 했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식당 일을 돕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카운터와 서빙을 제가 맡으면서 엄마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대학을 갈까 생각도 했지만 제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엄마 혼자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고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 제가 물려받아야 하니 대학은 포기하고 지금부터 엄마 옆에서 식당 일을 배우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잡아 적절한 기회가 왔을 때 제 속내에 있는 생각을 말하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생각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도 철부지애가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네가 결정하면 된다. 나는 무조건 네가 하는 일은 옳다고 여기고 너를 응원할 테니 부디 생각 잘하고 너의 인생을 설계했으면 좋겠구나. 라며 든든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엄마가 저를 인정해주고 제 편이 되어주니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그러고 보면 엄마 말대로 철부지애는 아니지만 칭찬의 기분이 좌지우지 되는 면은 여전히 어린애 같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희 국밥으로 소개할 것 같으면은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비법에 수십 년 경험을 쌓은 엄마의 손맛이 더해진 감칠맛이 절정인 곳이네요. 어쩌다 보니 사연을 통해 홍보하게 되지만 저희 국밥집은 단골 손님들이 많은 나름 맛집이다 라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주말이 되면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야 할 정도로 북새통을 잃었고 우리 국밥을 한번 맛본 이들은 전국에서 국밥을 먹기 위해 찾아오는 가족들도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책임감 강한 엄마는 그런 손님들의 사랑에 보답해주기 위해 항상 재료 선정에 신경 쓰고 정성껏 요리했습니다. 네가 만약 이 국밥집을 이어받으려면 작은 것부터 손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 음식이란 게 절대로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손맛이란 말이 괜한 말이 아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경험을 늘려 할머니 때부터 이어진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어나가야 할 텐데 자신 있겠니? 라며 못 믿어워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주춤거리자 처음에 엄마는 제가 주방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래도 천륜 관계가 좋은 건지 2년이 지나자 국물 맛을 내는 비법이나 고기를 삶는 방법들을 제게 조금씩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식당에서 일을 배우면서 노트로 적어가며 열심히 배웠고 늘 최선을 다했음에도 아직은 엄마의 손맛에 한참 미치질 못했는데도 저 스스로는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해 겨울은 아주 추웠는데 엄마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그만 크게 골반을 다치게 되었죠. 아이고 하며 겨우 몸을 일으켜 단골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사 선생님이 이리저리 짚어보시더니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래도 골반뼈가 살짝 틀어져서 바로잡으려면 일주일은 꼼짝하지 말고 누워있어야 할 것 같군요. 그러게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나 겨울철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다음부터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라며 얘기했는데 그야말로 엄마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365일 중에서 340일 정도를 식당에서 국밥과 함께 지내는 엄마가 일주일 동안 식당에 출근할 수 없으니 당장 음식 맛에 타격이 왔습니다.
물론 주방 이모님이 한 분 있었지만 엄마의 손맛을 따라갈 수는 없었고 단골들은 맛이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아챘고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니, 국밥집 사장님한테 무슨 일이 있어? 갑자기 이렇게 맛이 변해버리기도 힘들 텐데. 참, 내가 오늘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것 먹으려고 왔는데 아주 실망이 크구만 라며 크게 실망한 손님들이 늘어났고, 이에 소문이라는 것이 발이 달려 삽시간에 퍼지니 엄마가 없는 일주일 동안 식당 매출은 폭락해 버렸던 거고, 그 이후에도 엄마가 복귀한 후에도 소문 때문에 매출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깨달은 바가 컸던지 저를 가만히 보며 결심을 말씀하시더군요. 사람 일이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야.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네가 국밥 만든 걸 배워둬야 되겠어. 엄마는 훗날 제가 결혼하면 며느리에게 비법을 전수하려고 했지만 그 전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엄마의 비법을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엄마의 결심이 행여 흔들릴까봐 싶어 귀 열고 눈 열어서 최선을 다해 배웠고 연습했고 맛을 익히려고 노력했지만 얼추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었어도 미식가들이나 예민한 입맛을 가진 사람들까지 사로잡진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국밥집을 운영하며 정신없이 살았고 3년간 앞만 보고 달려오던 어느 날 제게 특별한 인연의 끈자락이 제 앞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참 어머니가 바라시는 대로 여자이면 좋았겠지만 식당 앞에 젊은 남자가 안을 살피면서 기웃거리는 게 보이더군요. 웬일인지 그는 선뜻 들어오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손님인 것 같은데 왜 우리 국밥집에 들어오질 못하지? 딱 보니 허기진 것 같은데 이상한 노릇이네. 잠시 숨을 돌리던 차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엄마는 계속 국밥집을 서성이고 있는 그 청년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끝내 식당 밖으로 나가서 뭐라 얘기를 하더니 곧장 그를 불러서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국밥을 푸짐하게 말아주었어요. 이거 일단 먹고 얘기해봐요. 딱 봐도 힘없고 배고파 보이는데 내가 청년한테 영업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밥 한 끼 내어준 것이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편하게 먹어요, 편하게. 라며 국밥을 말아주었는데 하지만 쉽사리 그는 얼굴을 붉히면서 어쩔 줄 모르는 듯 여전히 망설이는 듯 하다가 국밥이 채 식기 전에 먹으라는 엄마의 말에 진심으로 미안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말문을 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수중에 돈을 갖고 있질 않아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일을 하러 왔는데 2달간 일한 돈을 받지 못했어요. 공사를 맡은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거든요. 배는 고프고 힘은 드는데 제 수중에 돈이 없으니 염치 없게도 눈으로라도 먹으려고 국밥 먹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대리만족으로도 배가 채워질 것 같았거든요. 라며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말을 실없게 하고 있는데 이윽고 다시 진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말하고 있던 찰나였죠. 청년은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새로 오피스텔을 짓는 공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벌러 내려왔지만 정작 일하다 공사는 2달 만에 중단되었고 같이 일하던 인부들은 그동안 일한 돈을 못 받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은 2달 동안 생활비로 모두 써버렸고 당장 서울로 돌아갈 차비마저 없는 막막한 형편이라 이틀을 굶어서 배가 고픈 데다 국밥 냄새가 너무 좋았지만 들어오지 못하고 망설였다고 하네요. 뭐 우리 집 국밥이 차린 고비 생선도 아니고 난 그렇게 야박한 사람 아니니 맘 편히 들어. 주머니가 비었다고 뱃속까지 비워서야 되겠어요? 밥값은 걱정 말고요. 엄마는 웃으면서 돈은 훗날 청년이 성공하면 다음에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활짝 웃으면서 허겁지겁 국밥을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금세 비운 청년을 보고 엄마는 고기를 듬뿍 넣어서 추가로 국밥 한 그릇을 더 말아줬는데 그것도 개눈 감추듯 뚝딱하고 먹어치웠네요. 든든하게 배를 채운 그에게 엄마는 당장 갈 곳은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일단은 서울로 돌아가야죠. 하지만 서울에 간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경기도에 와서 2달간 헛고생을 하고 서울로 돌아가야 했지만 서울에 가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니 막막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식당에 딸린 방이 하나 있으니 여기서 당분간 지내면서 생각을 정리해봐요. 대신 착각은 마요. 공짜로 재워주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가게에서 가벼운 허드렛 일이라도 거들면서 서울로 갈 차비와 생활비를 벌라는 거예요.
엄마는 그에게 저를 도와서 식당 청소와 서빙 그리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얼마라도 돈을 번 다음에 서울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했던 저희들과 돈이 궁했던 그에게는 서로 좋은 조건이었죠. 그래서 그는 엄마와의 인연으로 식당 일을 거들면서 머물게 되었는데 겪어보니 워낙 사람 자체가 부지런해서 저와 엄마가 식당에 출근하기 전에 식당 청소를 말끔하게 해놓고 장사 준비까지 전부 마쳐놨습니다. 며칠 지나고 서로 스스럼 없이 친해지자 말을 조금씩 놓게 되었고 통성명을 하여 나이까지 알게 된 저는 그를 형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저보다 5살 위인 형은 저를 동생처럼 대해주었습니다. 형제 없이 외동으로 자란 저는 형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주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형은 엄마를 어머님이라고 불렀고 엄마도 형을 친아들처럼 편하게 대해주었죠. 막노동을 해서 그런지 형은 손재주가 좋아서 배관이 오래돼서 물이 새는 걸 보고 배관을 교체했고 아귀가 맞지 않아 제대로 닫히지 않는 문짝도 손을 봐줬고 벽이 갈라진 틈은 시멘트를 더 발라서 말끔하게 수리했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형이 대학을 다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대학생이던 형이 막노동을 하게 된 데는 피치 못할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형의 아버지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형편이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시작하면서 빚이 쌓여가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혼자 벌어서는 병원비와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형은 결국 대학을 포기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버지는 3차례에 걸친 수술에도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5천만 원이 넘는 빚만 가족들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하는데 얘기하면서도 목소리가 울컥거리는 것이 당시 그의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짐작해 했습니다. 형의 말을 온전히 듣자 마치 데자뷰처럼 그의 처지가 저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업에 실패하고 2년 전에 집을 나가버린 터였거든요. 참으로 어느 가정에나 못난 아버지들 많다 싶었네요. 제가 대학을 포기하고 엄마의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것도 연락이 끊어진 아버지 탓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란 말처럼 똑같이 가장을 잃은 상처를 가진 형에게 더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엄마 역시 그를 아들같이 여기며 매일같이 몇 사람 몫의 일을 거뜬하게 해내는 그에게 일당을 챙겨줬어요. 그는 일당을 받자 가장 먼저 밥값과 숙박비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돈을 받지 않겠다 하며 그 이유를 알려주더라고요. 일단 넣어둬서 허튼데 쓰지 말고 모아. 밥값은 내가 나중에 받겠다고 했잖아. 어딜 가든 공과 사는 구분하는 게 맞아. 이 돈은 네가 일을 한 대가니까 받아둬. 엄마는 당장 한 푼이 아쉬운 형의 처지를 잘 알기에 밥값과 식당에서 재워진 숙박비는 나중에 성공해서 돈을 번 다음에 받겠다고 했습니다. 형은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랜 고심 끝에 겨우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보름이 지난 뒤에 형은 그동안 식당 일을 하면서 생각했던 걸 수첩에 적어 놓았던지 발표하듯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칠간 일하면서 보니까 국밥 말고 백반도 메뉴에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전문적인 한 메뉴도 빨리 만들고 나와서 좋긴 한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리게 마련이라 국이며 반찬이 매번 바뀌는 백반이 있으면 손님들이 질리지 않고 매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참, 그리고 두 번째는 식당 옆에 있는 공터 말이에요. 그냥 놀리지 말고 텃밭으로 만들어서 채소를 키우면 식자재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무공의 채소니까 손님들도 좋아할 텐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은 자기가 알아보니 공터는 국유지였고 관할 관공서에 물어보니 현재로서는 특별한 개발 계획이 없어 그냥 방치해둔 상태니까 무허가로 가건물을 짓지만 않으면 텃밭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네 말이 모두 맞다. 훌륭한 생각이야. 내가 참고하마. 엄마는 형의 예리한 분석과 아이디어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가 말한 대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형이 기억력이 남다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죠. 며칠 뒤에 형은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는 선배 밑에서 같이 일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살겠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와 베풀어 주신 은혜 꼭 갚겠습니다. 그래. 맘 같아선 붙잡고 계속 내 아들처럼 식당을 위해 있어달라 말하고 싶지만 어울리는 인재는 따로 있으니
어떤 일이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언젠가는 그에 걸맞는 대가를 받게 마련이니 열심히 살자. 너도 나도. 정들자 이별이란 말처럼 이제 형이 생겨서 좋아했는데 갑자기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 또한 형하고 정이 많이 들었던지라 형에게 서글픈 아쉬움을 한껏 드러내었네요. 형, 자주 연락해. 그리고 돈 많이 벌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은 꼭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그래, 고맙다. 날 진심으로 가족으로 대해줘서. 넌 항상 매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니까 분명 뭐가 돼도 될 거야. 그러니 일희일비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머님 곁에서 열심히 국밥 공부해. 알았지? 라고 제게 큰 조언을 남기고 기어이 저희 가족 곁에서 떠나고야 말았네요. 형이 떠난 다음에 엄마와 저는 형이 말해준 대로 의논을 거듭하다가 가게 신메뉴로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백반을 메뉴에 추가했고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버려져 있는 벌판이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한쪽 귀퉁이에 여러 가지 채소들을 심어서 식재료에 보태면서 쏠쏠한 재미를 보게 되었죠. 얼마 후에 관공서에서 담당 직원이 나와서 둘러보고는 내년에 공터에 공용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텃밭에서 채소를 키워도 되는데 시장에 내다 팔거나 규모를 너무 키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밭을 만들겠다고 달려들면 곤란하다고 했거든요. 사장님, 공터가 식당 바로 옆이라 특별히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물으면 사장님 땅이라고 하세요. 운이 따랐던지 담당자는 이렇게 엄마에게 살짝 귀뜸을 해주었고 형의 조언대로 국밥에 질린 사람들도 가게를 찾게 만드는 백반이 대박을 히트를 쳤습니다. 사장님, 백반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요. 나 이제부터 매일 올게요. 솔직히 말하면 백반은 엄마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국이나 반찬을 바꿔야 하니 번거로워서 하지 않았던 찰나였는데 형이 용기를 준 덕에 큰맘 먹고 백반을 파니까 그야말로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국밥도 매일 먹을 수는 없어서 2, 3일에 한 번 오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2번 점심과 저녁을 모두 저희 식당에서 해결하는 트럭 기사들이 늘어났죠. 형이 조언해준 것들의 매출이 점차 올라가자 자동적으로 형이 생각났는데 형은 우리가 보고 싶지도 않은지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나중에는 점차 저희도 지쳐버려 그를 머릿속에서 지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도 못하고 있던 위기가 또다시 닥쳐오게 되었지요. 바로 은행에서 압류 예고장이 날아온 겁니다. 그건 사업에 실패하고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어진 아버지가 저희 모자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죠. 저희 아버지는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성실하고 큰 욕심을 부리진 않던 아버지는 가정적인 훌륭한 가장이셨습니다. 제가 철이 들고 중학생이 될 때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았는데 불행은 예고도 없이 한순간에 저희 가족을 찾아왔죠. 아버지가 봉제 인형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었고 자주 거래를 하던 사장이 동남아에 수출을 하면 재미를 볼 수 있다고 수출업자까지 소개해주면서 아버지에게 바람을 넣었던 거죠. 원래 소심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걸 망설이는 아버지에게 거래처 사장과 수출업자는 계속 설득했고 아버지는 그들의 말대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설비를 들여와야 했고 수출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데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자 아버지는 지인들을 통해서 돈을 끌어왔지만 모자라서 마지막 방법으로 엄마의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었어요. 여보, 이제 인형을 베트남으로 실어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현지에서 통관 절차를 거치려면 돈이 좀 필요해. 그래요. 시작을 했으니 어떻게든 끝을 봐야죠. 절대로 내 눈치 보지 말고 당신 생각대로 해요. 아버지도 할머니의 채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식당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마지막 고비만 넘으면 되는 상황이라 식당을 담보로 2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수출업자에게 주었고 업자는 물건을 현지에 넘기고 한 달 내로 정산해 줄 테니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업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지만 한 달 뒤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만 그토록 믿었던 거래처 사장과 수출업자가 돌연 잠적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서 수출을 빌미로 받아간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믿었던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아버지는 금전적인 손해보다는 배신감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더 크게 받으셨습니다. 며칠 동안 폐인처럼 밥도 먹지 않고 누워만 계시던 아버지는 갑자기 쪽지 한 장만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리셨죠. 쪽지에는 저와 엄마를 볼 면목이 없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어떻게든 대출을 해결하고 돌아오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었기에 아버지를 걱정하며 저와 엄마는 아버지를 믿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몇 년간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은 2억이라는 대출을 까맣게 잊고 말았어요. 하지만 은행은 받아야 할 돈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죠. 압류 예고장을 받고 저는 은행으로 달려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5년 동안 거치 기간을 두고 일시상환 조건으로 담보대출 2억을 받으셨네요. 이제 거치 기간이 끝났고 원금을 전부 상환하셔야 하는데 아버님께서 몇 달 전부터 연락 두절 상태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이자는 계속 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저와 엄마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원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닥치자